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과 서를 잇고 제국과 제국을 연결했으며 사상과 종교, 그리고 인류의 꿈을 실어날랐던 위대한 문명의 동맥,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오래된 길 위에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지식의 여행자들이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제20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끝없는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길이었던 실크로드의 비밀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의 수도 장안성. 용상에 앉은 젊은 황제는 지도의 공배 너머 끝없이 펼쳐진 서쪽의 사막과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철, 훗날 한나라의 위대한 군주, 한무제로 기억될 인물입니다. 기원전 141년 불과 16의 나이로 제위에 오른 그는 부유하지만 조심스러운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북방 초원의 강력한 유목민족, 흉노와의 위태로운 평화를 비단과 공물을 바치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친이라 불린 이 정책은 한나라의 창업자인 유방이 흉노에게 포위되었던 백등산의 치욕 이후 맺어진 굴욕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황제 무제는 이 평화가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흉노는 여전히 국경을 약탈했고 더 많은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무제는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경선 자체를 서쪽으로 밀어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황제의 야망은 거대했지만 시작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길과 식량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계획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한나라의 중심부 서쪽에는 하서회랑이라 불리는 좁고 긴 통로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비 사막의 모래 언덕이, 남쪽으로는 기련 산맥이 버티고선 오아시스가 점점이 박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장악하는 자가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문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무제는 하서회랑을 따라 만리장성을 연장하고 봉화대와 요새, 그리고 신선한 말과 보급품을 얻을 수 있는 역참을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마치 땅에 말뚝을 박듯 기원전 121년에는 무의와 주천에, 그리고 기원전 111년에는 둔항의 군사도시를 건설하여 국경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둔항 서쪽으로는 옥문관과 양관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세워 문명 세계의 마지막 기둥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국경 확장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제는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재편했습니다. 화폐를 통일하고 소금과 철을 국가 전매 사업으로 지정하여 전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는 둔전과 이주민 정착촌을 만들어 군대의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하게 했습니다. 관료와 기술자들은 장군들이 화살의 수를 세는 것만큼이나 꼼꼼하게 도로의 길이와 곡식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북방의 유목민족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온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정비하고 경제를 개혁해야 했던 한무제의 고뇌는 어쩌면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애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어낸 고려의 서희가 느꼈을 법한 무게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기원전 133년 한나라 조정은 흉노를 유인하여 섬멸하려는 대규모 매복 작전을 계획했지만 정보가 유출되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화친 정책은 막을 내리고 전면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황제의 의지를 실현할 두 명의 위대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신중하고 보급에 능했던 위청, 그리고 그의 젊은 친척으로 번개 같은 속도와 대담함으로 전설이 된 곽거병입니다. 기원전 129년부터 119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원정에서 한나라의 기병대는 흉노를 하서회랑에서 몰아내고 초원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이 승리로 한나라는 수많은 말을 잃었지만 거의 한 세기 동안 국경을 압박해온 흉노의 힘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서회랑은 안전해졌고 황제의 시선은 그 너머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약탈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과 과수원, 그리고 훌륭한 말을 가진 왕국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대환이라 불리는 페르가나 계곡에는 피처럼 붉은 땀을 흘리며 고산지대에서도 지치지 않는 천마가 있다는 이야기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도구이자 황제의 권위를 드높일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서역에서는 아름다운 유리그릇, 중국에는 없는 포도와 자주게자리 같은 작물, 그리고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같은 강력한 국가들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지식으로 바꾸기 위해 황제는 미지의 세계에 자신의 눈과 목소리가 되어줄 사신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흉노에게 쫓겨 서쪽으로 밀려난 월지족과 동맹을 맺어 흉노를 협공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운명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건. 농부와 같은 인내심과 군인과 같은 결단력을 지닌 궁중관리였습니다. 기원전 138년 그는 황제의 신임장과 소수의 수행원을 이끌고 옥문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바로 이 결정이 동과 서를 잇는 거대한 길, 실크로드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황제가 곡물 대신 주도권을 잡고 법과 화폐, 그리고 군대로서 사막과 산맥을 제국의 의지에 복속시키기로 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대상의 희미한 방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륙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첫 울림이었습니다. 옥문관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건은 흉노의 정찰병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후 10년 그는 포로로서 초원에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목초지를 옮기는 유목민의 리듬을 익혔고 강풍에 펄럭이는 펠트 텐트의 소리를 들으며 눈보라가 몰아칠 때 튼튼한 말 한 필과 발효시킨 마유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흉노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황제의 임무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국경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장건은 몇몇 동료와 함께 탈출하여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장안성에서 내린 황제의 칙령만큼이나 이 극적인 탈출이야말로 실크로드를 연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장건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서역의 지리를 익혔습니다. 두낭 서쪽의 타린 분지는 남쪽의 쿨룬 산맥과 북쪽의 텐산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의 타클라막한 사막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산맥의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오아시스를 만드는 산기슭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장건은 물에서 물로, 즉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그의 모든 발걸음이 남아있지 않지만 훗날 한나라가 요새를 세우고 관리를 파견하게 될 중요한 오아시스 도시들의 이름은 선명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쿠차, 카슈가르, 호탄. 이 도시들은 중국과 서역을 잇는 밧줄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카슈가르를 지나자 땅은 높아지고 공기는 희박해졌습니다.
파미르 고원이었습니다. 대상들은 계절과 눈의 양, 그리고 짐승의 상태에 따라 넘어야 할 고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힘든 등반 끝에 고개 정상에 서면 새로운 계곡과 새로운 왕국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장건은 마침내 대환, 즉 페르가나에 도착했습니다. 수로와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은하와 동화를 사용했으며 무엇보다 며칠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키 큰 말, 바로 천마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환에서 더 서쪽의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 국가대야, 반은 유목민이고 반은 정착민인 강거, 그리고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고 교역로를 장악하여 이익을 얻는 안식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쪽에는 면직물과 향신료를 북쪽으로 보내는 신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래 목표였던 월지족은 옥수스강 넘어 비옥한 땅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장건은 한무제의 뜻을 전하며 흉노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로운 땅에서 부와 안정을 찾은 그들은 오래된 원한에 얽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넘게 그들과 함께 머물며 중국이 서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환하는 길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흉노에게 붙잡혔다가 또다시 탈출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기원전 126년 마침내 그가 수도 장안에 도착했을 때 옥문관을 떠난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가 가져온 소식은 왕국 하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산맥 너머에는 부유한 정착 국가들이 있으며 그들이 중국의 비단을 간절히 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박트리아 시장에서는 중국 남부 사천성의 대나무 지팡이와 옷감이 인도 상인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는 한나라 조정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물건이 이미 세계를 돌고 있으며 교역로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서역의 화폐, 포도, 자주개자리 등 새로운 문물과 각국의 풍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과 산맥의 위치, 눈 때문에 길이 막히는 시기, 말의 힘과 왕들의 성격까지 그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국의 미래 전략을 위한 살아있는 지도였습니다. 황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건의 보고 이후 한나라의 서역 정책은 방어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되었습니다. 비단과 황금을 실은 사절단이 여러 나라로 파견되었고 특히 오손족과는 공주를 시집 보내는 정략 결혼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될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대환이 최고의 천마를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한나라는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 결국 천마와 함께 포도나무, 자주개자리 씨앗을 얻어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서회랑에 뿌리를 내렸고 포도주는 국경 지역의 새로운 맛이 되어 수도까지 전해졌습니다. 장건의 위대한 여정은 소문을 지도로 바꾸었고 그 지도는 제국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대상의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그러나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떠날 때 둔왕 너머의 세상은 두려움의 목록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곳은 거리와 욕망이 알려진 이름 붙여진 장소들의 목록이 되었습니다. 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카라반이 아니라 신중한 관리가 기도가 아닌 장부를 들고 다음 원정대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지식 위에서 말입니다. 한나라의 사신들이 파미르 고원 너머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을 때 이미 그 길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던 또 다른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르티아였습니다. 이란 고원에 자리 잡은 이들은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카라반이 반드시 거쳐야 할 오아시스와 강 계곡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역로의 길목을 지키며 통행세를 걷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카라반의 생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역참을 유지하고 낙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으며 강을 건너는 도하 지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관에서는 통행세가 징수되었고 점토판에 인장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의 중국과 서쪽 끝의 지중해 세계 사이에서 거대한 중개인 역할을 하며 두 세계의 만남을 관리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햇불 아래에서 마치 흐르는 물결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세상 끝에 있는 세레스, 즉 비단 민족의 땅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모와 섞어 짠 비단 옷을 입었지만 곧 순수한 비단 천을 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도덕적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리니우스 같은 학자는 로마의 막대한 은이 여성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사치품을 위해 인디아, 아라비아, 그리고 세레스로 흘러들어간다고 한탄했습니다. 세네카는 비단옷을 입은 여성은 너무 얇아서 나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으며 티베리우스 황제는 원로원 의원들의 비단옷 착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금화와 은화는 계속 동쪽으로 흘러들어갔고 비단은 서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교역의 중심에는 시리아 사막의 팔미라, 요르단의 페트라와 같은 카라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세금과 창고 보관료, 환전 수수료, 그리고 지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숙식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팔미라의 한 시장에 서면 해가 지기 전에 그리스어, 아람어, 파르티아어, 라틴어가 뒤섞여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시돈에서 불과 한 달 전에 만든 유리컵과 두낭 너머 계곡의 한 여인이 1년 전에 실을 뽑아 만든 비단 한 필을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실크로드는 감시의 눈초리 아래 맺어진 거대한 거래였습니다. 로마는 부유층의 지위를 상징하는 옷감을 얻었고 파르티아는 그 대가로 받은 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두 제국은 국경에서 칼을 맞댈 때조차도 이 길이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로 카라반은 계속 걸었고 세상은 가칠한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포도밭에서부터 중국의 뽕나무밭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수많은 손들의 사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한 것은 비단과 유리, 향신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사상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바로 하나와 승복 한 벌만 걸친 구도자는 낙타 1000마리가 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머릿속에 담고 다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카라반 길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가 인도의 겐지스 평원을 떠나 오아시스의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후한 명제 시절의 한 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황제가 꿈에서 황금빛 인물을 보고 서역에 사신을 보냈고 그들이 2명의 승려와 경전을 실은 흰말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낙양 근처에 세워진 절이 바로 백마사입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이 일을 계기로 불경 번역이 시작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길은 마침내 우리 한반도에도 닿게 됩니다.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우리 역사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라의 2차돈 순교, 백제의 불상과 경전 일본 전파 등 실크로드를 통해 시작된 이 거대한 정신의 흐름이 동아시아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불교의 전파는 교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 가문이 사찰의 후원자가 되었고 사찰은 그 대가로 카라반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카라반 숙소는 벽과 물, 마구간을 제공했지만 사찰은 거기에 더해 잠들기 전 들을 수 있는 경전구절과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둔왕의 막고굴, 쿠차의 키즐석굴 등 오아시스 곳곳에 세워진 석굴 사원들은 상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기도가 쌓여 만들어진 신앙의 기념비였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가르침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여러 문화를 거치면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쿠차 출신의 위대한 승려 쿠마라 집안은 5세기 초 장안으로 와서 오늘날까지도 읽히는 수많은 불경을 명료한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승려들도 진정한 불법을 찾아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399년 장안을 떠난 법현, 그리고 629년 인도로 떠나 16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현장법사의 이야기는 암에 대한 인간의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현장법사가 쓴 대당서역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각 도시의 거리, 세금, 풍습, 사찰의 수까지 기록한 방대한 지리 정보서이자 카라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였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수도 장안은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불교 사원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사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마니교 사원 등이 공존했습니다.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단순한 상품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요, 지식의 길이었으며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고 섞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법은 비단과 같은 낙타를 타고 이동했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들었으며 같은 관문에서 같은 통행세를 냈습니다. 그 대가로 불법은 이 길의 이윤을 넘어서는 목적을 부여했고 시장의 사슬을 정신의 지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세기경 실크로드의 양끝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는 220년 한나라가 멸망하고 이, 촉, 오 삼국 시대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 중국은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사산조 페르시아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은 페르시아와 수백 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국들이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동안 실크로드의 중심부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그드인들입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뛰어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제국과 제국을 잇는 혈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실크로드의 공용어가 되었고 그들의 상인 공동체는 둔왕에서부터 장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교역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4세기에 사막의 한막루에서 발견된 소그드인의 편지는 수도가 불타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든 파트너와 연락하고 대금을 정산하려 애썼던 상인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혼란기에도 길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아시스의 왕들은 우물과 과수원을 지켰고 초원의 지배자들은 시장이 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으며 서로 싸우던 제국들조차도 휴전이 약탈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그드인들은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과 명민함으로 장부와 길을 지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비단의 비밀, 즉 누에를 치고 실을 뽑는 양잠 기술을 국가 기밀로 지켰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법입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호탄의 왕과 결혼하게 된 중국 공주가
자신의 머리 장식 속의 누에아를, 짐 속에 뽕나무 씨앗을 숨겨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시간이 흐르면서 양잠 기술은 중앙아시아 오아시스로 퍼져나갔습니다. 6세기에는 또 다른 기술 유출이 지중해의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 2명의 승려가 속이 빈 대나무 지팡이 안에 누에아를 숨겨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비잔티움 제국은 마침내 자신들의 비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페르시아와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비단의 독점은 깨졌지만 실크로드를 흐르는 비단의 가치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단은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동맹을 맺고 평화를 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의 물결은 낡은 제국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잃었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들은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의 수도를 정하고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신앙과 법, 그리고 화폐로 묶었습니다. 751년 중앙아시아의 탈라스 강변에서 당나라 군대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당나라 기술자들에 의해 종이를 만드는 재지술이 서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값비싼 양피지를 대체한 종이의 보급은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행정 발전에 폭발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아바스 왕조 시대의 바그다드는 세계 학문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혜의 집에서는 그리스와 인도의 고전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상인들은 수표와 어음 같은 선진적인 금융 기법을 사용하여 막대한 부를 움직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서쪽 절반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슬람 경제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페르시아 총독 대신 아랍인 관리에게 세금을 냈고 시장에서는 새로운 화폐가 유통되었지만 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라반 숙소의 문은 여전히 해질녘에 열렸고 상인들은 새로운 법과 질서 속에서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12세기 몽골 초원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무친, 훗날 칭기즈칸으로 알려질 인물입니다. 분열되어 서로 싸우던 몽골 부족을 통일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말발굽은 중국 북부를 짓밟았고 중앙아시아의 부유한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마침내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러시아와 동유럽까지 진격했습니다. 몽골의 정복은 끔찍한 파괴를 동반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세운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는 실크로드의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얌이라 불리는 역참 제도를 정비하여 제국 전역에 걸쳐 신속하고 안전한 통신과 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파이자라는 통행증을 가진 사신과 상인들은 제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실크로드는 그야말로 동과 서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 원나라의 수도에 도착하여 쿠빌라이 칸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몽골의 평화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책 동방견물록은 유럽인들에게 동방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을 불어넣었고 훗날 대항해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몽골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분열되었고 흑사병의 창궐은 교역망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바다를 통한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면서 수천 년간 문명의 동맥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카라반의 방울 소리는 멎었지만 실크로드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상 속에는 이 오래된 길을 통해 전해진 문명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높은 벽도 인간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어떤 넓은 사막도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길 위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길 위에도 새로운 만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